안녕하세요.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다시책 북페어에서 북유럽 소설 뿌리를 이야기하게 된 선진이 출판사 편집자 신지은이고요. 여기는 저희 출판사의 편집장님이신 권경옥 편집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권경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신간소설, 북유럽 소설 뿌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뿌리에 대해서는 우선 저자 소개부터 해볼 텐데요. 네. 제가 한번 작가의 말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의 말을 낭독하는 걸 들으시면 이 저자가 어떤 분이신지 독자들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1974년 1월 17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나의 어머니는 마산 출신이며 아버지의 고향은 신의주다. 두 분 모두 한반도가 둘로 나뉘기 전에 출생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세상에 태어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고, 할머니는 다른 도시로 옮겨가 재혼을 하셨다. 나의 아버지는 새로운 가정에서 의붓아버지와 그의 전처가 낳은 7명의 딸과 함께 새 생활을 시작했다. 이들 가족은 1946년 신의주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항상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으며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보였다. 그 때문에 이렇다 할 집안 배경은 없었지만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앞에는 항상 밝은 태양이 빛을 비추어 내렸고, 아버지는 성공에 성공을 거듭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짙은 색의 긴 트렌치코트를 입은 채 부산 바닷가의 한 모래사장에 누워 여유롭게 화창한 날을 즐겼다. 눈부신 햇살에 손을 들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순간 하얀 모래사장 위에서 걷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안부자, 즉 나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키가 매우 크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미 그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아련한 슬픔의 빛이 어려 있었다. 아마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버지는 꿈을 꾸듯 햇살을 정면으로 받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는 당시 마산에서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그로부터 수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먼 거리에서 사랑을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은 때로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때로는 사정없이 몰아치는 밀물처럼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던 어머니가 사회적 성공을 거둔 아버지와 결혼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4년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외가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을 말렸으나 끝내 그들의 사랑을 막진 못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3명의 자식을 낳았다. 나는 그중 막내로 세상의 빛을 보았다. 내가 만 1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내연녀 때문에 가정을 버렸다. 어머니가 수치심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의 사회적 정황으로는 여자 혼자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에 나는 어머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덴마크로 입양되었다. 내가 새로운 나라에서 백인 가족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한 지 반년 후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는 재결합을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나의 자리가 사라진 후였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후 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한국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당시 21세였던 나는 지구 반바퀴를 돌아 내가 태어났던 낯선 나라, 한국을 홀로 찾았다. 그때 내가 만났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나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한국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후였다. 나의 혈통적 근원은 깊은 심연 속에서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때문에 나의 존재적 근원은 무작위로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을 정도였다. 네, 이 뿌리의 저자이신 에바 틴트 분이 덴마크계, 한국계 덴마크인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과 어떻게 컨택하게 됐는지 그 인연이 조금 궁금해요. 그 인연은 굉장히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이 작가의 말 이제 쓰신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분은
그 덴마크로 입양된 네. 한국인이죠. 80년대쯤 70년대 말 80년대 이때는 이제 굉장히 저희 나라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입양을 많이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지금 입양을 간 동생을 가진 친구가 네네. 있고 네네. 예, 나중에 커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부산에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작가님도 역시 부산 네네.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예테보리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예테보리는 스웨덴의 제2위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인데 예테보리에서는 해마다 도서전이 열리죠. 국제 도서전이 열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 산진이 출판사가 2019년도에 도서전에 참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2019년도 예테보리 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이었어요. 도서전에서 해마다 국제 도서전에서 주빈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책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국제 도서전들에서. 근데 그해 이제 한국이 주빈국이라서 그 도서전에 대한 출판문화협회에서 가서 전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많은 한국 작가들이 이제 도서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굉장히 성황리에 이제 그 도서전이 열렸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맞아요. 코로나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그 전 한 6개월 전이었어요. 2019년 9월이었으니까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때 이제 도서전에서는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북유럽에서 많아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같은 경우 그때 도서전에서 세미나를 하면 그 북유럽 노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줄을 엄청나게 서서 티켓을 구매해서 들어가서 이제 강연을 듣고 작가를 만나고 하는데 일찌감치 매진이 돼가지고 또 기다리는 사람 뒤에 기다리는 사람 못 들어가고 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죠. 한강 작가 말고도 조혜진 소설가라든가 김숨 작가라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참가를 했었는데 저희 산지 출판사는 그때 저작권 페어에 참가를 했던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저작권 이제 테이블을 하나 놔두고 그 북유럽 그 에이전시나 출판사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기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고민정 선생님이라고 예테보리에 사시는 교민이신데 이분이 시사인의 통신원도 하시고 그다음 저희 산지 출판사 페이스북 친구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엮여 있네요. 그래가지고 페북 이제 팔로워라서 우리가 이제 도서전에 참가를 한다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 저작권사 테이블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시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거를. 고민정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것도 그 페북 메시지만 주고받았지 전화번호나 연락처도 없는데 시간도 안 정해놓고 있는데 이제 마침 제가 있을 때 오셔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반가워하다가 그분이 알고 계시는 덴마크 작가분이 계시대요. 그분도 한국인 입양아라서 이제 이 고민정 선생님하고 어떤 계기로 그 계기도 있어요. 이 고민정 선생님이 예테보리에서 해녀 전시를 했어요.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의 해녀의 모습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커다랗게 사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전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그거를 예테보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 뿌리 책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제주도를 가잖아요. 맞아요. 이런 어떤 인연이 때문인지 이 에바 틴트라는 작가분하고 고민정 선생님하고 이제 사전에 알고 계셨고 그날 저하고 만났던 날 저녁에 에바 틴트 작가님이 덴마크에서 스웨덴으로 이 도서전을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저한테 이제 같이 만나볼 생각이 없느냐 해서 저는 당연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만나러 갔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에바 틴드 작가님이랑 만나게 되고 뭐 많은 얘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사실 덴마크어가 굉장히 생소한 언어라 번역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에바 틴드 작가님은 한국말은 이제 거의 못 하시고, 근데 뭐 영어는 잘 하시고, 그다음에 글은 덴마크어로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만나서 미팅하는 자리에서 이 뿌리 오파브라는 그 본인의 신간 책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이 있으면 본인의 에이전시 이제 연락처를 주시면서 연락을 해봐라.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에이전시에 연락을 했죠. 이런 책을 작가한테 직접 소개를 받았는데 뭐 번역을 하고 싶은데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은 했는데 막상 번역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덴마크어 번역하시는 분이 한국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 책 번역하신 손하수 선생님을 그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소개를 받은 에바 틴트의 에이전시, 그 에이전시는 노르웨이에 있고 에이전시 담당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고, 여기 유럽은 이제 굉장히 뭐 EU이기 때문에 한 나라처럼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 에이전시에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손하수 선생님을 소개시켜줬는데, 손하수 선생님이 노르웨이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셨나 봐요. 노르웨이 에이전시가 노르웨이 한국 그 번역가를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렇게 해서 컨택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됐답니다. 작가님은 덴마크인이시고 번역가는 노르웨이에 사시고 출판은 한국에서 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뿌리의 그런 글로벌한 면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번역 과정부터. 그래서 이 뿌리에 대해서 대략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들을 또 작가님이 쓰셨더라고요. 작가의 말 뒤쪽에. 그거를 한번 편집장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뿌리의 의미, 여기 427쪽 여기 읽을까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오파브는 근원, 혈연, 기원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단어는 오피, 옥과 하브로 나눌 수 있으며, 하브는 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바다는 태초의 생명이 발생한 근원지이기도 하다. 이 책은 삶의 근원적 장소 또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여기서 고향은 구체적 장소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뿌리를 말하는 여러 형태의 비유적이며 대안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연으로 되돌아가 자연과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 자연은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가슴에 담고 있는 미지의 장소가 될 수도 있으며 피를 나눈 가족과 조우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즉 고향이나 근원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근원을 알고자 한다면 그 대답은 우리 각자가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정의할 수 없는 막연한 그 무엇의 정체부터 찾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귀에 스며드는 온갖 소리의 뒤에 자리한 내면의 선명한 속삭임이며 우리 스스로 고요함 속에 잦아들어 용기를 내어 귀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작가님이 쓰셨고 이제 뿌리 자체가 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여행을 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뿌리를 지금부터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제가 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카이의 장면이에요. 카이가 이제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두 번 찾아오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딸인 수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와 그 딸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이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카이의 심정이 조금 저희 부모님이 떠올라서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아직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독립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하셨군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불효녀로서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읽도록 할게요. 지난 18년 동안 나는 보금자리를 만들고 딸을 키우는 데 삶을 헌신했다. 이제 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44세의 중년 남자가 되었고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겨우 삶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다. 남은 삶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 아직도 내겐 방랑자의 기질이 남아있을까? 아니, 내 삶은 이미 얼어붙은 폭포수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문득 내가 활짝 열린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란 생각이 스쳤다.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카이가 이제 수이가 자신의 집을 떠나고 자신도 자신의 삶을 찾아서 이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것에 도달하게 되죠. 또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카이가 수이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카이는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수이라는 딸을 얻게 됐어요. 생각지도 않게. 근데 수이의 엄마는 예술가로서의 삶이, 자신의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딸을 키우지 않겠다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낳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카이는 그러면 내가 키우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이제 수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지금 10몇 년 동안 독립하기 전까지 오직 수이만을 바라보면서 수이를 키운 아빠였기 때문에 그 수이가 독립하겠다고 하고 나갔을 때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고 어떻게 자신을 추스려야 될지 모르는 감정이 이제 솟구치는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오긴 하는데, 저로서는 조금 한편 이해는 가지만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 독립한다면 아이고 그래 고맙다 어서 독립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보통의 부모는 원래 자식은 키우는 과정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인상 깊기도 하고 좀 특이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카이가 이제 그 자식을 이제 수이를 키우면서 미리암에게 자신을 수이에게 맡기고 자신의 예술가의 길을 떠난 그 미리암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77쪽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카이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미리암, 수이는 매일 밤 당신을 찾으며 울다 지쳐 잠이 들곤 해. 나는 아이에게 당신이 일본으로 이사를 갔다고 이야기해 주었지. 일본은 수이의 할아버지가 사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라고도 말해 주었어. 수이는 가족 사진을 통해 적어도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하고 있거든. 비록 수이는 내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핏줄은 속일 수 없는지 그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곤 해. 수이는 동양계 불황배처럼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내 거라고 말하기도 해. 유치원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화재로 전소된 건물에서 막 구조된 사람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듯 하더군. 미리암, 나는 당신을 죽이는 꿈을 꿔. 당신이 죽은 채 내 발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하지. 아무런 슬픔도 느낄 수 없어. 그런 상상을 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 나는 이미 수차례나 익사한 당신의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 굽슬굽슬한 당신의 머리카락은 조개 껍데기와 해초로 범벅이 되어 있고 얼굴과 몸은 갖은 상처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지.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낡은 체육관 천장에 두꺼운 밧줄을 사용해 목을 메어 죽은 모습, 냉동실에 갇힌 모습, 굶어 죽은 모습 등도 상상해 보았어. 이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야. 나는 너무나 지쳐 있어. 그래,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에게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세상 속에 존재하는 어둠의 한 구석에 몰아넣었어. 우리는 거기서 갇혀 당신이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지. 카이로부터. 네. 이렇게 카이가 미리암에게 편지를 쓰고 네. 미리암을 약간 그리워하면서도 네. 죽이고 싶은 마음을 함께 조금 그로테스크하게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안에 카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에 미리암은 또 이제 자신의 예술적인 능력을 네. 펼쳐줄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혼한 남성이 이제 일본인이에요. 네, 일본인 남성. 네. 히로키라는 네, 아주 예술계의 큰 손이죠. 네네. 부유하기도 하고 예술을, 미리암의 예술을 마음껏 후원해 줄 수 있는 네네.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또 그 히로키가 네. 불운한 사고로 이제 네.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전시회 오프닝에 참석한 후 도쿄에 막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쿄에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로 했죠. 당신들 둘이서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조촐한 개인적 파티를 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낯선 사람의 집에서 발견된 거죠? 내가 히로키에게 말했어요. 구름 위에서 파티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는 구름을 만들어줄 수 없었어요. 대신 오래된 펜트하우스에 베란다가 있는 30층을 빌려주었답니다. 신식 건물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낡은 건물은 좀 다르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함께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바에는 다른 술도 있었어요. 위스키, 소주, 사케. 우리는 점점 술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로키는 베란다 난간에 걸터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었어요. 나도 그를 따라하겠다고 말했더니 뛸 듯이 기뻐했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어요. 나는 그가 몸의 균형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 서둘러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손끝이 그의 재킷에 닿을락 말락했을 때 나는 그를 놓쳐버렸습니다. 그가 30층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것이라곤 내가 화장실에 가서 토했다는 것뿐입니다. 화장실 문 손잡이는 미끄러웠고 나는 있는 힘껏 주먹을 쥐고 있었기에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지만 내 목에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만 흘러나왔을 뿐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왔습니다. 다른 기억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미리암은 두 번째 결혼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결혼이지만 이렇게 자신의 남편을 잃고 이제 다른 나라의 달라르나라는 네. 곳으로 이제 자신의 거처를 옮기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예술을 기획하게 되는데 그 기획이 어떤 기획인지 한번 말씀. 네, 이제 도쿄에서 그 사고로 남편을 잃은 미리암은 경찰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 남편이 엄청난 거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미리암이 히로키를 살해할 만한 동기는 없죠. 왜냐하면 남편이 거부이긴 하지만 본인도 예술적인 성취를 충분히 이루었고 작품 하나가 엄청난 값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걸로 이제 그런 어떤 동기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니까 이제 아무런 혐의점이 없어서 이제 미리암은 이제 경찰서에서 나오죠. 네. 그리고 남편이 없는 도쿄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덴마크로 돌아와요.
이제 덴마크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우울감에 또 사실은 빠지죠, 그죠? 자신의 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 스웨덴에 있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로디니아라는 이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그 달라르라는 지역에 로디니아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본인의 예술혼을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우겠다. 나는 여기서 예술을 침범해서 더 이상 이 숲의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나가지 않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까지가 이 소설의 끝인데, 로디니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8쪽에 나오는데, 이제 어떤 잡지사에서 미리암을 취재를 하러 오게 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로디니아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거대한 원시적 숲속의 공간으로서 저는 거기서 자라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에워쌀 높은 담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담장은 앞으로 다가올 200~300년 동안 내 외부의 동식물 교류를 제한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담장 내의 자연은 담장이 세월을 머금고 스스로 무너지기 전까지 그 내부 공간을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벽이 무너지면 그제서야 내부 공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자연 실험이라고나 할까요? 날벌레와 새, 박쥐와 해충, 바람과 새들의 깃털에 묻어 실려온 동식물의 씨앗들은 장벽을 넘어올 수 있을까요? 고립된 공간 속에서의 동식물은 이렇듯 자연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번식을 해 나갈까요? 아니면 폐쇄된 공간에서 사는 인간들처럼 멸망의 길을 걷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숲속에 들어가서 어떤 인간의 근원을 찾아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 자신의 예술의 이 어떤 궁극적인 것들을 거기서 찾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그때 작가님을 만났을 때 작가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어요. 좀 깊은 예술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서 그 어렵게 이제 통역을 해가면서 그 이야기를 겨우 알아들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때는 들을 때는 뭐 선뜻 이해는 안 됐어요. 미리암이 어떤 깊은 숲속에 들어가는구나 나중에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미리 뭐 이건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약간 그 예술 작품과 약간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이게 담장이 허물어지면은 결국에 자기가 이게 200~300년 후에나 이제 공간이 무너진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자기는 확인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후대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은 그 후대 사람들에게는 그거 자체가 약간 근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리암이 이제 미리암이 거기 그 달라르나에서 기거를 하고 수이는 독립을 했는데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게 됐는데 남자친구한테 배신을 배신을 당하고 이제 뭐 나름의 그 둘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남자친구가 어기고 수이는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가게 되는 길을 택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집에서 잠깐 기거하는 그런 걸 택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견한 이제 편지가 있어요. 카이에게 예전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미리암이 카이한테 보낸 편지. 그거를 이제 수이가 발견을 해서 수이가 그걸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났어. 처음 며칠 동안은 오직 당신을 떠났다는 느낌이 나를 지배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당신과 수이에게서 함께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하지만 나는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못했어. 수희가 그립지도 않았어. 내가 그리워했던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야.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거든.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나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었던 거야. 당신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수희도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당신과 수희가 이해할 필요도 없어.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새롭게 만난 그를 참 좋아했어. 그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예술계에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 나는 그의 제안을 거부하는 대가로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았어. 게다가 그는 당신처럼 아름다운 남자였으니까. 물론 그는 당신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 정도는 참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내게도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거든. 나는 한 인간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는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영원히 당신의 곁에서 미리암. 이렇게 보낸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수희가 조금씩 미리암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미리암을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희와 미리암이 얘기하면서 약간 수희에게는 제가 느끼기에는 충격적일 만한 그런 구절이 또 발생을 하는데 이제 부분이죠? 이제 수희가 이제 미리암이 난 너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진 않는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죠. 네. 엄마가 이제 딸을 좋아하지만 사랑하진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네. 딸의 기분이 어떨까 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수희가 떠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59페이지에 5번째. 예. 수희, 난 너를 낳았어. 그리고 너를 좋아해. 하지만 난 한 번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은 없단다. 그럼에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그렇게 따진다면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 먼 훗날 너는 내가 찾으려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몰라. 어쩌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도 모르고 난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구나. 그건 저도 알아요. 원한다면 여기 오래도록 머물러도 좋아. 나도 로디니아를 완성하기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사실 내겐 조력자가 필요해. 이젠 내 몸도 예전 같지가 않구나. 시력도 나빠지고 감정도 불안정해. 내가 여기 머무르는 대신 나를 도와줘. 그게 바로 내가 요구하는 조건이란다. 지금 울고 있니? 방금 네가 여기 더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는데도. 전 이 부분 보면서 조금 눈물 날 것 같았던 게 약간 미리암이 수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로디니아의 건국을 그 완성을 위해서 수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미리암의 시점에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수희의 입장이 어땠을까를 생각해서 하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희는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수 없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곳을 빠져나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사실 그저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게 독립이에요. 근데 수희는 아버지와 살았고 어머니하고는 전혀 교감 하지도 않았고 한 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근원을 찾아서 힘들게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는 또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찾아갔는데 정작 어머니는 널 사랑하지 않아. 맞아. 좋아하기는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내가 작품 완성하는 걸 좀 도와줘 라고 말했을 때 어떤 배신감과 이런 네. 거를 느꼈겠죠. 그리고 아, 여기는 나의 길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고 네. 뭐 가족 간의 관계가 있지만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암은 처음부터 본인의 길을 예술로 정해놨고 예술을 향해서 자신의 길을 선택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카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죠. 50대의 미리암이 20대의 건축가 카이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고 하룻밤 사랑으로 이제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희를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암도 굉장히 갈등을 했고, 낳을까 말까를 갈등을 했고, 어쨌든 생명이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카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엄마 역할을 못한다. 근데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을 했을 때 카이가 내가 키우겠다 하고 이제 낳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어쨌든 이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수희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여기 와서 직접 부딪히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근원을 찾기보다는 엄마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길을 찾아서 이제 나중에 한국으로 가죠. 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 근데 약간 약간 그 이 집안 자체가 좀 예술가 집안인 것 같기는 해요. 건축가의 아버지와 예술가의 어머니 밑에서 수희도 이제 예술의 길을 작가가 되잖아요. 셰프하죠. 네,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 수희가 이제 제주도로 가고 또 마라도도 가잖아요. 그 마라도에서 그 해녀로서의 그런 물속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 숨을 깊이 들이쉰 후 다시 잠수를 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조개를 발견한 나는 그중 한 개를 거머쥐고 칼을 이용해 돌에서 떼어낸 후 주황색 불가사리와 갯 민숭 달팽이,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의 산호초 사이를 유유히 헤엄쳤다. 벼랑간 몸 아래쪽이 푹 꺼지는 느낌이 스쳤다. 그와 동시에 어둑어둑한 해초의 숲이 눈앞에 나타났다. 수면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을 가릴 정도로 높은 숲이었다. 숲속에는 거대한 해파리와 가느다란 바늘을 연상시키는 은색 물고기들이 해초들의 그림자 사이를 헤엄치고 있었다. 뱃속이 간질간질해지며 긴장감이 스쳤다. 나는 어둠 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목은 여전히 따끔거리며 아팠다. 나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잠수를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마스크 안쪽이 뿌옇게 변했다. 바다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 앞쪽에 작가의 말에서 읽었듯이 이 오파브라는 단어에 바다의 의미도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속에서 자신의 근원을 찾아 나서는 수희의 모습과 제목이 좀 분위기가 많이 어울리고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묘사도 너무 눈에 보이듯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수희는 어쨌든 이제 해녀 일을 할머니로부터 배우면서 그 바닷속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책 표지도 이제 바닷속 이미지인데, 이 한국어판은 이런데 원서 표지는 요 바닷속에서 한 여자가 잠수하고 헤엄치는 장면이 원서 표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해서 표지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수희가 자신의 이제 작가 지망생이었던 수희가 이제 작가가 되어서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이제 거의
결말 부분에 나오게 네, 되죠. 이 책은 이제 2021년 스위스에서 수희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이 굉장히 구성이 특이한데 연도와 장소와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 이름 요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뭐 90년대로 갔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장소도 굉장히 다양해요. 덴마크 코펜하겐부터 해가지고 스웨덴 그 다음에 카이가 가는 인도의 오르빌 그리고 한국의 뭐 제주도 마라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스위스네요. 스위가 이후에 나중에 작가가 돼서 스위스에서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곳에 다음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 하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미리암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도 그녀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다. 양치질을 할 때도 거울 속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녀의 모습뿐이었다. 그녀는 욕조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검푸른 미역처럼 물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몸은 물에 녹아버린 듯 윤곽만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의 눈은 내가 보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창을 통해 커다란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추어 들면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다. 장미 꽃잎은 잘려나갔고 가시가 붙은 줄기는 뻣뻣하기만 했다. 나는 그녀에 관한 글을 쓰기 싫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던 것처럼 쉬지 않고 책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좋았다. 책 속의 글은 나를 낯선 장소 속으로 데려가 낯선 느낌으로 채워주었다. 그럼에도 다시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바로 미리암이었다. 미리암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 자신조차도. 나는 그녀를 벗어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었다. 글을 써서 그녀를 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수밖에. 나는 그녀에 관한 갖가지 기사와 문서를 모아 가제를 붙였다. 어머니. 그렇게 하자 글이 저절로 써졌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말과 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수희가 미리암을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미리암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라고 부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억눌려 있던 것들을 이름 붙이면서 뭐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희는 이제 작가가 되어서 이 어머니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 어떤 어머니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카이랑 미리암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못했고 수희는 책을 읽어주세요.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세 인물들이 전부 약간 작가의 어떤 한 일면들을 투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일환으로 북유럽소설 뿌리를 읽어봤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편집자로서 이 책을 이제 초보 번역 원고를 받고 교정하고 한 서너 번을 읽었는데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읽으니까 느낌이 남다르고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주세요. 많이 읽어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